부자들이 계속 해나갈 때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직장 옮겼어. 네. 부도난 회사에 있다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안 가지고 그쵸. 있는 거 차이가 엄청나기 그쵸.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안 가지고 그쵸. 있는 거 차이가 엄청나기 그쵸. 때문에 오늘은 정서면 박사님과 함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정수영입니다. 박사님이라는 이름이니까 다르죠? 느낌이 좀 네. 제가 경영학 박사입니다. 네. 경영학 박사라서 박사님이라 호칭을 불러주니까 이번에 저 6월달에 땄고요. 그래도 8월달에 이제 졸업식을 끝나서 박사님 이제 학사모를 갖다 이렇게 총장님이 옮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24일날 이 네. 학사모를 갖다 이렇게 옮겨주면 네. 학사모를 하늘로 던지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학에서 졸업식 할 때 학부가 있고 이제 석사가 있는데 그쵸. 박사한테만 이걸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들만 유일하게 총장들 앞에서 이렇게 딱 하고 네. 나머지는 학부생들은 뒤에서 이제 열심히 박수 치는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거기 주인공이 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라는 얘기를 아마 8월달까지만 해주세요. 그다음 아니 한 번 박사는 영원한 박사입니다. 아무튼 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돈의 심리학을 가지고 네. 좀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나요? 돈의 심리학의 이제 20개 스토리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한 모건 하우저리라는 작가가 그 기자 출신 이제 작가인데 네. 20개 스토리를 가지고서 돈에 관련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돈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걸 갖다가 네. 20개 스토리를 나눴는데 그중에 3가지 스토리를 한번 좀 짚어내고 싶어요. 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돈과 이 만족이라는 만족 잘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돈과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관점을 놓고 돈이 과연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만족과 불만족의 기준을 나눠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참 재밌게 네. 써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얘기와 두 번째 부분은 이게 돈을 갖다가 돈이 이제 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그쵸. 지출이 있을 수 있고 저축이 있을 수 있고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모건 하우저는 유난하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던 게 저축을 잡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득이나 투자죠. 투자를 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저축을 이렇게 이 저축 그러면 우리 흔한 얘기가 쌍팔년도 그쵸. 예. 아직도 저축해가지고 은행 통장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들이 뭔 의미가 있어. 그쵸. 이런 선진화된 투자 기법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뭐 무슨 투자 무슨 퀀텀 투자니 해가지고 막 또 원금을 갖다가 10배 20배 띄워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왜 이 사람은 투자나 소득이 아니라 왜 저축을 얘기했을까? 이것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현상을 놓고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비관론자는 경제 위기 온다. 이제 IMF 같은 한파가 막 온다. 아주 경제 위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값 상승할 거고 주식값 5,000포인트 올라갈 거라서 긍정적인 얘기에서 낙관론자들이 많이 있는데 긍정론자와 낙관론자가 과연 부에 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짚어뒀어요. 그래서 3가지 키워드 만족, 불만족. 이제 만족이란 단어는 영어로 하면 이너프더라고요. 이너프. 이 이너프의 관점에서 만족, 불만족에 관련된 거가 어떻게 돈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다음에 저축이 실제로 부자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내가 낙관론을 가지고 오는 게 좋은가, 비관론을 가지는 게 좋은가. 이런 관점에서 돈을 한번 바라보는 것들도 재미있는 관점인 것 같아서 그 3가지 키워드를 해서 네. 한번 대표님하고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일단 뭐 우리가 인어프 만족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박사님께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제 박사님도 사실 이제 경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네. 뭐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네.
50억 자산가로서. 네. 근데 사실 50억이라는 게 뭐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네. 평생 보지도 못하고 네. 모으지도 못하고 네. 이제 만져보지도 못할 네. 돈이란 말이죠. 네. 또 누군가에게는 야 나는 그 돈 있으면은 네. 뭐 유튜브 찍고 뭐 이러냐 그냥 나는 그냥 뭐 집에 놓고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놀지 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대한민국의 50억 자산가로서 네.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충분하신가요? 아니면은 어떠세요? 부족함을 느끼세요? 첫 번째 부분, 네, 아예 직접적으로 만족하냐 이 부분에서는 네, 저 인어프예요. 오, 네, 인어프를 해요. 근데 이걸 갖다 다시 쪼개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내가 5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인어프예요. 네, 근데 자, 지금 이 순간에 네,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용, 소득이나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쪼달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고정적인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현금을 쓰는 거잖아요. 아, 이런 순간에 아, 내가 이 현금 써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50억을 인어프하지 않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당장의 현금 흐름에 대한 것들과 그래 돈의 필요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정도와 이 구별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은 현금 가지고 해요. 네, 자산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인어프나 낫 인어프를 기준을 가질 때 자산이 얼마인가로 갖다가 그걸 갖다 구별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어서. 아, 이제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건 이거잖아요. 내가 이제 그 50억의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깔고 앉아 있는 돈이지 내가 뭐 이걸 사는데 쓸 수도 없고 뭐 사고 싶은 걸 사는데 쓸 수 없는 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당장에 매월, 매일, 매월 단위로 내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 소요되는 현금들, 이 지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확보되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다 바란다는 거죠. 이게 50억을 불만족한다고는 네.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뭐 보통 아마 대부분의 사람 99%의 사람 그럴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50억의 부동산을 뭐 유동화를 시켜서 매달 뭐 들어오게끔 뭐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지 못하는 뭔가 심리가 있는 건가요? 심리가 아니라 네. 경제 구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계속 해나갈 때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맞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50억이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만족하는데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네. 생활할 수 있게 현금의 흐름에 대한 것들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거지 50억을 만족하지 못하냐. 그러면 자 네. 이걸 바꾸면 되지 않느냐. 네. 아 세상에 그렇게 자산 유동화라는 그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것도 시간의 경과를 해나가면서 그 구조를 갖다 정확하게 짜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돈의 크기, 자산이 뭐 50억 있다, 100억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낫 인어프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웰스하고 리치가 구별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웰스 관점에서는 맞아요. 나 만족해요. 근데 리치, 돈을 사용하는 관점에서는 불만족해요. 당장의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구조는 못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상태가 완벽하게 조건이 갖추어지는 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이 제목이 네. 뭐냐면요. 만족, 불만족 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라는 스토리 3가 뭐냐면 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라는 건 이 모건 하우젤이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으로서 웰스에서 만족한다 그러면 리치에서 불만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코 채워질 수 없을 거예요. 그래
네버 이너프. 그래서 이걸 만족할 수 있게 스스로를 갖다 하는 그 프로세스 상에서 가져가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네. 그 많은 분들은 사실은 웰스와 리치의 그 차이점도 이해 못하고, 그리고, 웰스한 사람이 왜 리치에 대해서 불만족할까? 그 구조에 대한 것들도 이해 못하고. 근데 정확하게 뜯어보면 두 개는 분리돼야 돼요. 네. 그래서 한다는 부분들은 웰스에서는 만족하는 게 좋아요. 근데 리치에서는 조금은 불만족하는 것들이 훨씬 더 경제적인 삶에 좋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다 이 리치는 이 욕망의 크기는 통제가 안 돼서 이거는 스스로 네. 불만족 상태에다 조금 가다 놓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너프란 존재하지 않아요. 리치에서는. 돈을 쓰면 쓸수록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하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웰스가 아무리 있더라도 불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 불만족, 이너프와 네버 이너프의 그 관계를 놓고 보면 웰스를 갈 거냐, 리치를 갈 거냐. 리치에서는 저는 불만족 상태를 유지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웰스에서는 웬만하면 만족하고 가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웰스의 관점을 봤을 때 결국 내가 50억이라는 그 자산을 보유한 상태는 뭐 만족스럽다. 네, 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뭐 약간 50억이라는 수치가 주는 뭔가 안정감이 있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대한민국의 부자 중에서는 뭐 100억도 있고 뭐 얼마 전에 보면 뭐 손흥민 선수가 뭐 300억대 뭐 네. 이런 뭐 고급 빌라를 샀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뭐 사실 뭐 위로 보면은 사실 더 많은 정말 또 부자들도 있고 네. 또 아래를 보면은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네.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 50억이라는 걸 딱 웰스를 형성하시니까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이너프의 감정이 느껴지신 건가요? 저는 이너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만족하는데 그 이제 그 만족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비교와 그렇죠. 특히 요즘 이제 SNS 네. 이런 것들도 너무 세상의 정보가 내가 보지 말아야 될 정보들이 다 나한테 다 오기 때문에 특히나 또 다른 사람의 사촌이 땅을 사면 막 배 아픈 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해서 불만족 상태를 갖다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게 이 사회가 그렇게 막 계속 조장하는 것 같아요.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조장하는 작업이에요. 기업은 불만족 상태에 있어야만 돼요. 내가 이 옷 하나 입는 거에만 만족하고 살아가면 패션 회사들 다 망해요. 그렇죠. 예. 이 옷이 왜 다른 옷을 사고 싶은 이 옷의 불만족을 갖다가 느끼게 자꾸 조장을 해야 돼요. 이 사회가 구조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이제 흔히 말하는 소모 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소모 사회에는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소모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전 세계로 보면 순환 사회라가 있었어요. 물건이 만들어지고 썩고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갔던 걸 다시 또 나한테 오고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구조로 갔을 경우에는 만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자본주는 계속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서 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인간 마음의 욕망, 불만족을 갖다 계속 심어줘야 되는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경제학적 관점이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만족도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건 하우젤이 결국 하는 얘기는 이제 비교하지 말며 살라는 얘기인가요? 비교하지 말아야죠.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비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래하고 비교하나요? 위하고 비교하죠. 위하고 다 비교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하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불만족을 사갈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자꾸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나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봐요. 그게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딴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나를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면 계속 불만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돈의 가치로 해가지고 돈이라는 건 그걸 갖다가 나가고 교환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교환할 수 있는 그 돈에 대한 수요를 계속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나 이것도 사고 싶어,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러다 보니까 돈의 크기는, 그러니까 교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의 크기를 갖다가 계속 키워나갈 수밖에 없게. 그래서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은 내 안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 불만족에 대한 것들 내려놓는 순간에 내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훨씬 더 삶이 훨씬 더 밀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회 중에 있잖아요.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망가져 갔는가. 그 투자자 중에 10만 달러를 네. 10만 달러 사례를 해서 네. 들잖아요. 1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0만 달러가 가고 그쵸. 싶어요. 그래서 100만 달러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10만 달러에 만족을 하고서 정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해왔다 그러면 이런 소비랑 살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100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자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바람에 그거는 결국 또 이 사람을 갖다가 감옥으로 가게 만드는 일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이 욕망이라는 건 결코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건 뭐가 나오지는 말이 많아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내 욕망을 갖다가 정당한 사회적으로 유연한 정당한 방법으로 채워가는 걸 수 있게 최소한의 어느 선까지는 내 만족도를 갖다가 인어프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그 기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놓치기 시작하면 돈이 수단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돈이 이제 목적물이 되고 목적이 된 것들이 나한테 강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의 뭐 제 주변의 사례를 보면은 뭐 돈이라는 게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마 뭐 제 또래뿐만 아니라 뭐 거의 연령을 초월해서 다 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자산의 측면에서는 이제 한 50억 정도 버니까 이제 모아놓으니까 나는 좀 만족스럽다. 이제 뭐 이너프하다라는 거죠 결과는. 그럼 이제 그런 not enough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현금 흐름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내 소득 내지는 수익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하셨을 때는 어쨌거나 다달이 이제 월급이 들어왔고 월급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100얼마, 200만 원 그 선부터 시작해서 억대 연봉까지 쭉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소득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이너프한데? 이런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많이 인업한 건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직장 옮겼어. 네. 부도난 회사에 있다가 초창기에. 네. 예. 그때 가장 인업했고요. 그 다음에 연봉 얼마나 올라갔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때 뭐 이너프하죠. 그때 뭐 절대 금액이 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 너무 네. 작았어. 부도난 부도난 회사에서 기본급만 받는데 진짜 100만 원, 막 1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했다가 네. 옮기고 나니까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에 네. 12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 150만 원 받다가 네. 300만 원 받으니까 이거는 네. 진짜 인업에 만족해. 너무 행복해. 근데 또 그 생활에 이제 또 그쵸. 저작하다 보니까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월급이 올라가는 것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는 못 느끼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그냥 이너프 한 상태가 쭉 가서 내가 신경 쓸 게 없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최소한 직장 생활하면서는 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네. 월급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던데. 그래요? 주변에 보면
직장 월급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두나요? 인간관계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만두지 네. 월급 때문에 그만두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라는 게 참 마약 같아요. 네. 그게 그 수준 내에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할 수 없게 그 정도 돈을 다 주게 돼 있어요. 특히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정도 생활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정도 생활이면 가족들 케어하면서 할 때 전혀 돈적인 불만족. 근데 많으면 많으면 좋겠죠. 네. 근데 불만이 없다는 얘기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쟁이로 살아가면서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급쟁이가 끝나는 순간에 그게 싹 사라져 그치, 버리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월급쟁이한테 자산 상태로 보면 보통 이제 자산이 상승분 맞고 자산 금리를 따진다고 그러면 네. 가장 높은 금리인데 5%밖에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20억에 5%면 얼마예요? 1억인가요? 네. 그럼 1억 연봉자는 20억 자산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20억 자산가. 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1억 연봉자가 5천만 원짜리 10억 자산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월급 받는 것들이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월급쟁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돈들은 낫 이너프하기 필요성은 그렇게 없다. 좀 그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컨텐츠를 보면요. 이제 그 30대 여성들의 네. 그 원하는 이제 신랑감 내지는 남편감이죠. 네. 남편감의 기대 소득을 이제 인터뷰하거나 이제 물어보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때 최소가 7천, 8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이제 뭐 월 1,000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월 뭐 500 최소 진짜 못 벌어도 500을 말하는 분도 잘 없고 뭐 700, 800, 뭐 1000 네. 이래야지 뭐 네. 애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수치를 이제 7, 8천이 예, 말을 하거든요. 언제가 본 기억이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월급의 그 소득 분포들을 보면은 이제 300도 굉장히 그 중위소득으로서 그렇죠. 예, 굉장히 결코 낮은 게 아닌데 이제 30대, 네. 20대, 30대 3천만 원 넘는 것들도 네. 상당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배우자를 찾는 여성분들의 눈높이는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면서 말씀하신 대 7천, 8천 뭐 네. 억대 이상을 이제 다 바란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떻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문화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제 얘기는. 만족 관점에서 놓고서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만족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높이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눈높이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밑에 따는 만족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려도 돈이 이제 그 삶을 지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해지거나 자기가 만족하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눈높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뭐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자기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네.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네. 그 욕망이 결국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거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낫 이너프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너프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지 못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저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네. 바꾸기 바라고서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 바뀌기 바라고서 이 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바뀐 상태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거기서 더 좀 더 깊게 포인트 잡아요. 저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 네. 아까 말했잖아요. 9대1이라고. 네. 9대1을 놓고 그 9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9사람은 다 한 개도 관계를 할 거예요. 오히려 욕을 안 하면 다행이에요. 저래서 현실도 모르면서 이상한 얘기한다. 이런 욕을 하는 사람들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월급을 3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직장인이 나는 월천 벌고 싶어 뭐 이런 욕망과 갈망을 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야, 그 월천 뭐가 중요해 그게 너가 만족하면 살면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똑같이 월 300을 받아가면서
아 나는 월 300 갖고 충분히 내 방세 내고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너 잘 살고 있어 이 얘기를 네. 해주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딱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커져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네. 이 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면 시간이 분명히 부유케 해줘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신랑 하나 만나가지고 네. 솔직히 말하면 자기주도 생각함이 아니잖아요. 신랑 누구 만나가지고 7, 8천 만나가지고 그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7, 8천짜리 연봉을 갖다가 올릴 수 있게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타인 의존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모든 얘기를 해도 다 거기에 이제 세 번째 할 얘기 네. 부정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찾아낼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 모건 하우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만족하는 상황에서 그 만족한 그 수준에서 내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갖다가 찾아내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웰스에는 만족하고 리치에는 불만족 상태로 해서 억누르는 부분들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관점에서는 모건 하우젤이나 이분이 이걸 갖다가 그 뭐 어떤 철학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이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네. 주변에 기사를 쓰면서 주변에 여기 책에 보면 다 기사를 쓰면서 어떤 분이 어떻게 했던 거, 어떤 분이 어떻게 했던 거 이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럼 골드만삭스에서 했던 그 투자했던 그 사람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불만족, 결국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가를 갖다 그대로 적어놓잖아요. 10만 달러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100만 달러를 벌겠다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통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토대를 다 박탈당하는 구속이라는 걸 듣고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걸로 갈 수 있는 그 불만족이라는 거 만족하지 못하고 나 디너프한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를 갖다가 주변에서 많은 사례를 주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해야 될 거에 만족하고 그 만족한 상태에서 내가 가야 될 과정들을 갖다가 충실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성공뿐만 아니라 돈에서도 그렇다. 네. 그 얘기를 갖다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약간 일단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그 만족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뭐 작가님 충분히 만족하신다고 했지만 뭐 이런 거죠. 사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돈이 남거든요. 50억이 작가님 죽어서 남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자녀들한테 가는 거고 사실 그러면은 뭐 아까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뭐 내가 지금 뭐 50억 너치에 뭐 부동산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잠시 맡아둔 것 뿐이지 그냥 내려가서 이게 뭐 자식이 뭐 도박으로 뭐 말아먹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사실 모르는 거고 작가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사실 있으나 없어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어떤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더 많으면 좋고 더 무조건 뭐 많이 모을수록 좋고 많이 쌓을수록 좋다 이런 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내가 행복하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인업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얘기는 맞고요. 거기에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의 역할이 그 50억이라는 역할이 아무 역할 안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역할은 뭔지 아세요?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주는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심리적 안정감은 이거는 크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안 가지고 그쵸. 있는 거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걸 이제 이렇게도 비유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태어나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네. 아빠 아빠 막 이럴 때 네. 막 미쳐요 막 진짜 이게 내 새끼만. 네. 근데 그때 주었던 행복감 네. 이거만 있으면 네. 애가 다 커오면서 나한테 의존하면서 살아가면서 네. 내 것을 갖다가 다 뺏어간다 하더라도 그때 주었던 행복함을 나한테 주었던 것만으로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네. 여기까지 버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벌어온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놓고 나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경제적으로 뭐 진짜로 만약에 가다 보면 무슨 일 있으면 이거 그냥 처리해가지고 내가 살면 되니까 이런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이걸로도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걸 갖다 쓰면서 이걸 그쵸, 갖다가 예. 향유하면서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건 심리적 안정. 그래서 그거에서는 만족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약간 보험 같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보험 같다기보다 네. 든든한 지지 기반, 토대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최악으로 쓰러지라도 무너지라도 나 여기까지는 안 쓰러져. 그쵸, 그쵸. 아 그게 얼마나 여기서 무너지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쵸. 맞아요. 그냥 나는 그래 내가 뭐 하다가 진짜 무너지고 뭐 해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이건 뭐 어떻게 처분하면은 뭐 지금 당장 처분 안 되지만 어떻게 처분하면 이 정도까지는 나는 그냥 살 수 있어. 그게 심리적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의 역할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약간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런 안전망의 차원에서도 더 확실하고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한 거를 향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50억이 아니고 100억이면 더 안전하고 더 뭔가 내가 좀 떨어져도 네. 푹신푹신하고 나한테 피해가 덜 온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안전망의 추구에서 또 욕망이 또 발현이 돼가지고 또 난 인어프를 빠질 수 있잖아요. 이 얘기 들으니까 파생상품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원문은 그냥 원문만 그냥 파생상품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욕망은 없으세요. 근데 그런 아니, 왜, 그러니까 네. 그게 욕망이라는 게 그 파생상품이 딱 욕망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를 만들고 여기를 기반으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이 본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부풀려준 게 요만큼이 되는 파생상품하고 똑같아요. 네. 그냥 여기 정도면 충분히 여기서 더 튼튼한 거, 네. 더 튼튼한 거, 더 튼튼한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험의 파생상품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안전지대에 대한 파생상품 같아요. 네.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딱 저도 그 경제적 관점에서 이 정도면 내가 네. 어느 지점까지 떨어질 수 있고 어느 지점까지는 막아줄 수 있거나 건 알잖아요. 여기까지면 되지. 너무 지나친 보험은 사실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전 지금 보험을 네.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어. 그 흔하만 여러 가지 보험들 있잖아요. 네, 많죠. 뭐 안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보험부터 해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들었어요. 어. 언제 닫겠냐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가지고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그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매달 그 돈 낼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전 보험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그 네. 선배가 그냥 해가지고 종신보험 하나 있고 나머지 보험은 없어요. 종신보험도 이제 잠깐 박사님이 돌아가셔야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보험으로 위험을 갖다가 해치할 거가 아니라 그냥 그 돈을 가지고 해치하면 되잖아요. 네, 그쵸. 내가 만약에 문제되면 그거 갖다가 하면 되잖아요. 예, 그건 맞죠. 예. 보험해가지고 보험에 무슨 문제 발생되면 그때 그거 갖다 처리해 주려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럼 물론 자동차 보험은 있네요. 네, 그 의무니까. 뭐. 의무니까. 예. 자동차 보험 있는 건 이외에 나머지 위험 때문에 보험을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럼 직장 생활을 하신 분으로서 이제 끝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퇴직 평균 연령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에서 나는 아마 퇴직할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을 앞두고서 내가 퇴직할 때 이 정도쯤면은 충분히 인원프 하겠다,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은 갖고 계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연봉에 곱하기 10을 하면 그 정도 자산만 있으면 네. 인업부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하는 시점에서 네. 곱하기 10의 자산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인업해요. 그러니까
자산 상태에서는 이너프해요. 네. 그게 자산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갖다가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너프의 기준이, 그러니까 만족의 기준점들이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기준점들을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지금 경제적 삶의 기본적인 토대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소득, 지출, 저축, 대출, 투자 이 5가지 관점을 놓고서 내 현위치를 놓고 보고서 거기에 맞는 기준점 하나 딱 세워놓고 나면 그것에서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이 욕망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쵸, 채워지지 않죠. 그럴 때 채워지지 않을 때도 네. 아 나는 여기까지 워워 네. 진짜 워워 이 워워 안 하면 네. 얘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안 돼요. 끝이 없죠.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만족하고 특히 네. 돈에 대한 욕망 워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딱 끊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를 갖다가 더 멍뚱한 대로 진짜 심지어는 진짜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뭐 아마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네. 내가 회사에서 나갔을 때보다 더 벌겠다고는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하고 했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 만족이라는 것들이 어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거 이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 스토리 3입니다. 스토리 3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 영어로 네. 말하면 never enough 중에 이 만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 이유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네. 저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좀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일단은 네. 저축만 한다? 그럼 바보 소리를 듣는 바보죠. 상황이 됐고, 예. 예, 그런 게 언제부터더라? 그 코로나 오면서 2020년 약간 그때 예. 그 부동산 그쵸. 자산이 막 급격하게 상승하고 네. 하면서 그거 벼락 그쵸. 벼락거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벼락 부자 얘기에서 네. 벼락 거지 얘기 나오기 네.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네.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심지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계셨어요. 종잣돈을 그 모으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뭐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이 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모으는데 뭐 네. 사실 뭐 한 달에 뭐 네. 100만 원씩 저축하기도 힘들지만 100만 원 저축해도 거의 1년이 걸리는 네. 거고 또 5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하면 또 2년이 걸리는 시간이니까 야 뭐 그렇게 하냐.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네. 투자를 해서 네. 더 종잣돈을 그 만드는 시간조차도 줄여서 빨리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재테크 전문가도 네. 심지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건 하우저리 이 책에서 이제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 부라는 것은 뭔가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저축과 오히려 연관이 더 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 모건 하우저리 하는 얘기는 저축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네.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그러니까 내가 네. 부자로 가기 위해서는 5가지의 돈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네. 소득, 지출, 저축, 대출, 투자. 이 5단계를 대부분 다 거쳐가지고 부자로 나가거든요. 이 5단계 중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네. 저축하고 지출이에요. 소득? 이거는 종속변수라고 그래서 내 통제권 내, 내가 막 돈을 갖다가 월에 막 1,000만 원 벌고 싶다고 벌 수 있나요? 내 몸값이 막 그렇게 올라가나요? 연물협상 하잖아요. 연병협상. 연공협상 그것도 그 사회적 기준에 네. 의해서 영향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변수.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출. 내 사회적 신용도가 내가 어찌할 수 있나요? 없죠. 투자는 이건 종속변수도 아니고 외생변수라고 해서 너무 많은 돌연변이들이 많아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3가지를 그러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주도권 없이 끌려다니는 것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춤추면서 해나가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출과 저축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통제하면 돼요.
이걸 갖다 독립변수라고 해요.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간 하우젤이 딱 얘기한 건 딱 하나예요.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거 가지고 헤매지 말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서 당신 주도권대로 하나하면 된다.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대요.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믿고 그걸 지속해 나간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해야만이 되는데 네. 통제할 수 없는 걸 붙들고서 매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보면서 왜 오늘은 올랐을까? 왜 오늘은 내렸을까? 이게 투자에 관련된 거잖아요. 소득, 우리 회사는 왜 나의 능력 가치로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줘? 내가 보기엔 나 2억짜리인데 나 5천만 원밖에 안 해줘.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뭐 한들 은행에 돈 빌리러 갔더니 다 이거 갖다가 대박 내가지고 나 3억 빌려줘도 3억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한 1, 2년 만에 갚을 것 같은데? 근데 은행에서 안 빌려주잖아요.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예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세이브 모니. 세이브 모니 하지 않고 소득에만 매달리거나 대출에만 만들거나 투자에 매달리면 절대로 성공할 확률이 없어요. 왜냐면 사이클마다 다 흘러가면서 언젠가는 한 번씩 뒤통수 치는 날이 있어요. 그쵸. 뒤통수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근데 지출을 통제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하고 저축을 통해 돈을 갖다 세이브하는 거하고 이거는 절대로 배신 안 해요. 꼬박꼬박 남아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보태면 네. 시간만 보태면 그래서 세이브 뭐냐 하라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 아까 말한 9대1의 법칙 그대로 9명은 얘기할 거예요. 네. 어떻게 10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 4천을 갖다 모을 수 있어. 난 못해. 그쵸. 네. 나 그런 저축 못해. 거기서 문제는. 근데 10명 중에 1명 해요. 맞아요. 이런 사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고 내가 저축을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 위해서 얘기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 책도 안 읽을 거예요. 뭐. 아니, 책도 안 읽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노력이나 시간을 안 들이고도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표님 살아오시면서 시간과 노력과 네. 마음을 안 준 것 중에 대표님 거 된 적 있나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특히 돈이란 놈은 더해요. 돈이란 놈은 진짜 얼마나 매정한 놈인데 돈이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지 않고서 돈이 내 것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모건 하우젤은 제목이 뭐 저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의문표를 갖다가 콱 해서 해놨는데 제가 보기엔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월급쟁이가 특히 부자 되는 방법은 저축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 사실 저축이에요, 저축. 그쵸. 되게 절약하셨잖아요. 저축이에요, 저축. 저축해가지고 한 거예요. 저희 투자는 나중에 한 거고 30대 때는 거의 다 대부분 저축만 했어요. 저축을 거의 10년 동안에 그냥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와 다르게 원금 손실이 없잖아요. 그쵸. 야, 이 원금 손실 없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말 할 때 여기에 첫 번째 부분 자기 주도적인 통제권이 있는 거하고 두 번째 부분 원금 손실이 없다는. 이 원금 손실이 있는 거 없는 것 차이가 얼마만큼 하면요.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데 원금 손실할 수 있어요. 근데 원금 손실이 만약에 20%가 되잖아요. 이 원금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25% 수익률 내야만이 원금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손실 났을 때 회복력이 맞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축이 어느 시점까지는 답인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저축을 통해 가지고 종잣돈을 모아서 기본적으로 목돈을 가지고 투자하면은 투자의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원금 손실이 없다는 거. 세 번째 네. 부분은요. 저축을 해가다 보면 경제 원리들이 정확하게 다 이해돼요. 경제 원리라는 건 뭐냐면 돈이 어떻게 쌓여가고 투자됐던 것들이 어떻게 쌓여가는가를 갖다가 저축을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복리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시간의 복리 효과까지 정확하게 저축에 의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축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투자도 잘해요. 그래서 투자법까지 저축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하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건 하우절의 이 얘기 뭐 저축하라고? 예, 저축해야 됩니다. 이걸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축에 대한 것들이 네. 부자로 가는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단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한 달에 이제 200만 원씩 저축을 해가지고 그것도 정말 많이 저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저축해서 1년 모으면 2,400만 원, 10년 모으면 2억 4천, 20년 모아야지 5억이 채 안 되는 네. 한 4억 8천 정도가 네. 되는 건데 네. 뭐 그렇게 정말 저축하기 너무 어렵지만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네. 5억으로 과연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저축은 답이 아니야. 아 저축해서는 부자 못 돼.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뭐 이런 쪽을 뭐 또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껴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부의 크기를 빠르게 늘리고 싶은 건데 이제 그 모건 하우절이 결국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소득적인 부분 뭐 내가 뭐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있어도 300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 저 500만 원 주세요. 안 주잖아요. 네. 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죠. 자영업자도 내가 뭐 지금 열심히 뭐 치킨 팔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 달 300만 원 벌었어. 근데 갑자기 다음 달에 뭐 900만 원을 벌 수는 없죠.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투자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내 뜻대로 뭐 생각해서 내가 산 뭐 빌라, 내가 산 뭐 아파트가 내 계획대로 딱딱 올라주고 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딱 찍어주고 이러면은 뭐 비트코인도 뭐 2억 3억 가면은 너무 순조롭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갑자기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떨어지고 막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면 갑자기 오르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한적인 부분을 빼고 나면은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에는 저축 그리고 소비 지출이죠. 이 부분은 내가 아끼고 안 먹고 안 쓰면은 확실히 이제 저축은 늘어날 거고 소비는 줄어들 부분이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0%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모건 하우절이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해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게 내한테 기반을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에 보면 내 통제권 밖에 있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아마 이걸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경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중에 주식이 얼마나 오를 건가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주식이 얼마나 오를 건가 이 변수들은 또 뭐가 있을 건가 유가가 해서 어떻게 올라가니 떨어지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불확실한 것들
나한테 나를 놓고 보면 불확실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놓고 확실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해나가는 사람만이 대부분 다 성공해요. 저는 이제 글쓰기도 네. 제가 글쓰기를 많이 강조를 해요. 글을 쓰라고 글쓰기를 하고 작가가 되라는 뜻으로 적이 아니라 글쓰기라는 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글을 쓰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정확하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날 일기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했던 일 중에 한 것과 못한 일을 갖다 정확히 구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갖다 구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아침에 5시 일어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5시 일어나가지고 뭔가 드라마틱한 아이디어를 얻어? 그럼 외부 변수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갔다 와서 글 잘 쓰기 위해서 필사를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 계속 해나가면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나한테 쌓여가는 것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전에는 드라마틱한 방법. 뭐 라이센스 뭐 하나 따놓으면 이게 나를 갖다 내 운명을 바꿔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드라마틱하고 획기적인 것들, 내가 도취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로망이었던 것 뿐이고 실질적인 건 내가 오늘 아침에 해왔던 내가 선택했던 것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걸 했을 때 내 삶을 바꿔놓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40살이 되었을 때 제가 글쓰기 하루에 한 편씩 써가지고 블로그에 올렸던 거. 네. 이게 나를 현재 변화시켜준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그때 그때 사실 일을 잘해가지고 네. 그 비즈니스 방법들 좀 해서 네. 사업도 하고 싶고 뭐 했거든요. 그때. 네네. 스마트팜 사업도 하고 싶었고 무슨 사업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거기에 자료도 모으고 뭐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바꿔준 건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썼던 것들,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했던 거.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내가 글쓰기 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저축인 거예요. 여기서 모건하이 유저는 지출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저축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저축은 숫자로 딱 나와 있는 명확한 결과들이에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100만 원 결과물들을 확실하게 받았던 거 하루에 한 편씩 썼던 것처럼 똑같이 결과물들을 한 번씩 딱딱딱 쌓아가는 것들이에요. 원금 손실 없이. 얼마나 좋아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쌓아가는 것들이. 그쵸. 그게 10년간 쌓아가면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가. 그래서 네 번째가 되면요. 그 네 번째 얘기한다면 저축을 강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소모되어지고 사라져버려서 눈에 안 보이는데 저축은 딱 보여요. 숫자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저축했는가. 이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 있잖아요. 그 통장 안에 있는 것 쌓여가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능력들이 쌓여가는 것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나의 미래의 부의 크기를 결정지어주는 성장 동력들이 내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글쓰기 하루에 한 편에 쌓여갔던 것들이 내 안에 잠재적인 능력들을 쌓아갔던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확실하게 내 것인 걸 갖다가 하라. 그래야지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는 여기에 나오는 문구를 얘기한다면 소득과의 관계가 아니라 소득률이 높으냐가 아니라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높으냐가 아니라 내 저축률이 얼마나 높으냐에 달려있다. 여기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딱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내가 200만 원 벌 때 이제 대기업 가서 400만 원 버는 친구가 확실히 더 부자가 잘 될 것 같고 빨리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지출, 저축. 400만 원 중에 그 친구가 만약에 4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그러면 자기 소득의 25%를 저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저축한다면 50%를 저축하는 거잖아요. 저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저축률을
50%라는 사람하고 25%라는 사람하고는 경제적 감각의 틀이 달라요. 50%를 저축률로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소득의 50%를 만들어갔던 그런 저축률을 핥은 사람이라면 네. 이미 내 몸 안에 경제적 감각이 탄탄하게 그냥 여기 알배기듯이 그냥 탄탄하게 근육으로 장근육으로 박혀 있을 거예요. 근데 25%씩 저축률 했던 사람들 네. 아니면 10% 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근육 안 쌓여요. 그래서 아프면 더 근육이 더 세게 쌓이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네. 200만 원에 100만 원을 50%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는 몸과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많이. 그렇게 해서 안에 단단한 근육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분이 퇴직한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마련했으면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 25%짜리, 10%짜리하고는 50%짜리는 차이가 있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냥 2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저축률 50%를 뭐 유지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1000만 원을 벌어도 최소 50%를 유지하면서 그 금액을 유지할 거라는 거죠. 50%가 아니라 90%를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잡기 80%까지 때문에. 갈 거예요. 네. 저희 집을 기준으로 보니까 아, 작가님이 네, 아, 박사님.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 때 100만 원을 벌 때 10%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10%면 10만 원을 저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400만 원을 버니까 100만 원을 그대로 묶어놓고 야. 80%를 갖다가 저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5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뭐 100만 원만 저축을 한 상황이라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10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네. 벌어도 빚을 질 수 있겠군요. 그래도 100만 원밖에 저축을 못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은 커졌지만 거기에 맞는 내 삶의 그 경제적인 생활 네. 구조 자체가 거기에 더 확장되는 사람이고 200만 원일 때 100만 원을 할 50% 했던 사람은 이미 네. 단단하게 근육에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400만 원 벌는지 충분히 통제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지. 소득의 크기가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300만 원, 400만 원이냐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경제적인 그런 통제력들이 가지고 있느냐 못하느냐들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 이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게 모건 하우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사람들이 참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단순하게 표면적인 것도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것들 갖다 통찰해내는 것들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마 저축을 끄집어내기 아니라 소득 얘기하고 투자 얘기하는 그쵸.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소득 투자할 일부분들이 아니라 저축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돈에 가지고 있는 돈의 속성들을 갖다가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 이제 돈의 속성을 쓰신 네. 그분도 네. 딱 보면 저축의 중요성, 고정 비용, 그 소득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들 때문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체를 그만큼 키워낸 거예요. 그분의 생활을 방식은 제가 직접 눈으로 안 봤는데 내가 보기엔 되게 검소할 것 같아요. 그건 뭐 호화유람선을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진짜로 그래 샌드위치에다가 커피 한 잔 먹고 그렇게 해서 난 생활할 것 같아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햄버거 햄버거에서 먹죠. 먹는 네. 거 제일 좋아하고 네. 햄버거에다 콜라 먹는 거 제일 좋아하고 그게 뭐냐면 이미 그렇게 몸 안에 굳어져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육들이 저축을 통해서 쌓여졌던 근육들이 나중에 투자를 가도 근데 투자가 사람들은 리스크가 동반다는 것들 때문에 투자가 이제 얘기하는데 네.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투자하는 건 저축과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불변 자산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저축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1945년도에 가지고 있던 금을 갖다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 상승했는지 아시죠? 35달러에서 2000달러.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저축하는 거 똑같아요. 저축보다 더 오히려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 자산들, 이런 자산에다가, 그 워렌 버핏은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 그분은 내가 보기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없는 돈 가지고 하는 건 투자예요. 근데 있는 돈을 가지고서 진짜 유용하게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저축하는 거. 자산에 저축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분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 월급쟁이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법을 배울 게 아니라 저축이 얼마나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월급쟁이 부자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를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얘기는 이제 약간 낙관주의자와 네. 이제 비관주의자에 대한 얘기인데 네. 사실 가장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 쪽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 뭐 평당 1억이 너무 당연시 됐어요. 사실 뭐 네. 5년 전만 해도 뭐 압구정 아파트가 평당 1억 갈 수 있을까 네. 약간 의아심을 갖고 계시는 분 많았는데 네. 지금 그냥 보란듯이 넘었고 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규제책까지 네. 낸 상태잖아요. 근데 또 반대에서는 이제 뭐 국가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고령화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뭐 이제 버블이 끼고 있는 거다. 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또 있는 네. 거고. 뭐 이런 이제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이 경제 전망을 때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를? 전 솔직히 말하면 낙관주의자예요. 낙관주의자세요? 저 낙관주의자인데 네. 비관주의자를 싫어해요. 싫어해요? 비관주의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표현하면 그 비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이 뭐냐면 네. 사람들을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전문가처럼 보인다는 것들을 이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관적인 상황이 나올지 네. 낙관적인 상황이 나올지 몰라요. 아무리 경제 전문가라도 네. 비관적인 상황이 나올지 경제적인 상황이 나올지 몰라요. 서울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비관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죠. 고점이다. 예, 고점이다. 그쵸, 예. 고점이다. 근데 고점이다 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급락하지 않을까요? 급락하는 게 아니라 네. 경제적 순환 구조를 보면 네. 집값이 네. 떨어지면은 네.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그쵸. 경제 침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뭐라냐면 경제 침체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 심리가 그렇게 가게 되면 네. 절대로 경제 그 리세션이라도 경제가 침체에 계속 국면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심리가 그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낙관주의적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얘기들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낙관주의가 대부분 다 이 세상을 바꿔왔기 때문에. 근데 낙관주의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그래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서울에 이제 압구정 뭐 현대 아파트가 이제 뭐 평당 3억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평당 3억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체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평당 3억이 과연 될까? 과연 그쵸. 될까? 이 사람은 희망사항이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얘기는 좀 몽상가 같은 얘기를 많이 들리고 그래서 그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긍정적인 의견들을 갖다가 많이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한번 바꿔서 한번 볼까요? 1997년도에 네. 1997년도에 네. 우리 IMF 났잖아요. 네, 그렇죠. IMF 났는데 IMF 났을 때 그때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뭐, 주식 코스피가 엄청 못 떨어졌겠죠? 네? 예. 1000 미만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이 3천이죠. 3,000이요. 예. 그때부터 한 25년 됐네요. 25년 이후에 3배가 넘게 코스피가 뛸 거라고 그때 만약에 얘기했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야. 아마. 믿기 쉽지 않겠죠. 예. 얘기했던
압구정동 네. 현대아파트 가격이 얘기할까요? 97년도 얼마였을까요? 글쎄요. 97년 전에 IMF 나기 전에 4억 했다가 IMF 나면서 2억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한 50%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얼마일까요? 보통 33평 기준으로 해서 그때 4억짜리가 2억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5, 60억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한 40평 40억 정도. 정도? 거의 50대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몇 배 뛴 거예요? 20배, 30배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25년도에 이렇게 뛸 거야. 이렇게 낙관론자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그때 비관론자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더 떨어질 거야.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현재 세계 10대 경제 강국까지 올라간 우리나라가 자산 가치니 주식 가치니 이런 것들이 이만큼 상승했을 거라고 1997년도 놓고 지금도 놓고 보면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낙관론자가 다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낙관론자들이 예측했던 것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요즘 이제 3,000포인트 넘고 난 다음에 네. 5,000포인트를 가는단 말이야. 대통령이 얘기했죠. 근데 5,000포인트에 대한 얘기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낙관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5,000포인트라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그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경제 주체들이 곳곳에서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치죠. 예. 그래서 모건 하우젤이 얘기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비관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관주의의 유혹을 계속 빠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고 상승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개인의 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부가 내가 1997년도에 2,500만 원짜리 반지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25년 후에 퇴직할 때 2,500만 원이 50억이라는 거 200배가 뛸 거라고 그때 당시에 누가 옆에서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들, 낙관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할 때는 비관주의적 관점에서 위험 요소가 뭔지를 갖다 다 파악하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는 낙관론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이 모건 하우젤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우리가 회사라는 것들 있잖아요. 회사라는 걸 운영하다 보면 회사에서는 매년 어려운 문제들이 매년 나와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한 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어요. 한 해 비상경 안 한 해가 없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 그렇게 성장했으면서도 매년 비상경이 했어요. 올해 진짜 처음 보는 위기다. 근데 그 비상경 하면서 뭐 때문에 비상경 좀 하세요? 뭐 때문에요? 다음에 우리가 수익률 6%를 내자. 영업이익률 6% 내자. 아니면 매출 우리가 10조 클럽을 하자. 그러니까 매출 10조에 이익률 거기에 10%를 갖다 하자. 이런 낙관론적인 기대를 목표를 경영전략을 수립해 놓고 현재를 위기라고 진단하고서 쭉쭉쭉 나와왔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개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비관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이 모건 하우젤 말에 전 그래서 딱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지나친 낙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지나친 낙관이라는 표현이 네. 그러니까 지나친 낙관이라는 건 뭐냐면 근거 없는 낙관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근거 없는 낙관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거 없는 비관에 매몰리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근거 없는 비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혹돼요. 왜 현혹될 수밖에 없냐면 어떤 성을 만드는데 이 성을 만들려고 그러면 1년 동안 이 성을 갖다가 쭉 바닥부터 해서 밑에부터 쌓아가지고 쭉쭉 쌓아야지 성이 완성돼요. 그쵸. 이게 완성되어진 미래의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폭발물 하나만 해가지고 폭파시켜버리면 단 1분 만에 싹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물들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부,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에. 그러니까 비관주의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들 옆에서 보니까. 근데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비관주의들이 얘기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그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내가 미래에 해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서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들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관주의가 진짜 유혹적인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잘못될 거라는데 네. 훨씬 아니, 더 인간의 본능이 그렇죠. 네.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니까. 예. 지금 딱 말씀 주신 그대로 위험 회피 성향이 너무 강해서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경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가장 선호하는 말 중에 뭐냐면 일단 해. 계속해. 끝까지 해. 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낙관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한다는 얘기는 하면은 뭔가를 만들어질 거라는 거. 그쵸. 계속 하면은 뭔가 성과 나오라는 거. 끝까지 했을 때는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디언 기구제처럼 네. 그런 낙관주의적인 언젠가 기구제 지나면 비 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미래의 성공을 만들고 미래의 부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저는 비관주의적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하는 능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비관주의의 늪에 빠져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건하우저를 여기서 이제 낙관주의를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낙관주의자가 이제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아니란 태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아니라 낙관주의는 진정한 낙관주의는 중간에 차질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믿음 그리고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더 생산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위험이나 어떤 이제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뭐 이걸 그냥 막연하게 이제 망했어 이제 우리나라는 끝이야 이게 아니고 또 반대로 삼성전자는 10만 갈 거야 20만 갈 거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더 좋게 만들려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낙관주의자다라고 보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그 사례로 들은 게 에너지 자원이에요. 맞아요. 에너지 자원이 이제 18세기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20세기 이전에 다 소진될 거도 석유 얘기죠. 석유 얘기.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이 다 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다 소모가 될 거라고 소진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걸 갖다가 그 소진되지 않도록 만들어 준 게 채굴하는 방식들을 갖다가 바꾼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에너지 내 우리가 사용하는 효율성을 높였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이제는 자동차 한 대가 예전에는 1km를 갔다면 지금은 뭐 20km, 30km 이렇게 가지고 에너지 효율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걸 통해 가지고 미래는 변화됐다. 근데 그때 당시 관점으로는 그 당시 에너지 효율로 해서 그러니까 1km 가는데 1리터가 예를 들면 1리터가 쓰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000리터이기 때문에 1000리터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1km 가는데 1리터 쓴 게 아니라 아예 효율을 높여가지고 0.001리터를 갖다 썼으면 1000리터만 가지고 온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낙관주의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점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에너지 효율이 나거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찾지 않는 이상에는 지구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맞잖아요. 그거는 현실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능력은 그 중에서 낙관주의자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발견해야 될 거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런 낙관주의자들이 위해서 세상은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돼서 새로운 재생에너지들까지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에너지 대체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한 거다. 부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부도 지금 당장에 보면 쉽게 말하면 내가 월급 200만 원 버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데도 답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지출 줄이고 저축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면 그러니까
나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를 통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출과 저축이라는 통제 변수를 해가지고 그것들 근거로 해서 낙관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좀 더 효율적인 방식들이 더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 2,500만 원 단자에 시작했지만 25년 후에 50억 자산가로 퇴직할 수 있을 거야. 예. 이런 낙관적인 것들이 기대를 하게 되고 그 낙관론에 의해서 그쪽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길이 다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면서 맞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니까 길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성공으로 가는 게 부자로 가는 게 그런 낙관자들이 척박한 땅을 갖다가 짚고 먼저 가고 다른 사람이 쫓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부자라는 길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낙관주의자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비관주의자는 거기서 쓰러져서 다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나 200만 원밖에 못 벌어. 계산해 보니까 뭐 10억도 못 벌겠네. 평생 일해봤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제 인생 한 번인데 놀아야지. 연료로 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더 비트코인 해가지고 네, 한 방에 뛰어버려. 한 방에 뛰어야지. 이렇게 이제 또 무모하고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모건하우저에 따르면은 이제 진정한 낙관주의자는 야 내가 보니까 뭐 정주영도 막 되게 소품돈으로 시작했고 뭐 지금 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오렌 버핏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코카콜라 그 번들 팔아가지고 그쵸. 그런 거 사례를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아무리 좀 어려워도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서 내가 지금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2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좀 더 줄여보고 200만 원 외적으로 또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뭐 20년, 30년이 지나 있을 때 내가 지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단순히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 있더라. 맞죠. 그게 또 박사님의 그게 또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비관주의적으로 세상을 갖다가 해체할 필요성이 있어요.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비관주의로 행동하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낙관주의로 생각하고 낙관주의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일단 해. 계속 해. 끝까지 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해내는 사람이 세 가지 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해. 그러면 돼요. 맞아요. 해서 했던 사람 중에 끝까지 한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 난 못 봤어요. 언젠가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뭔가 하나는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그 윤여정 그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최하정이라는 그 연예인 그 1998년도인가부터 가지고 그 최하정이 낮에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라디오에 그 30년인가 가까이 그래요? 30년인가 가까이 했던 그 최하정한테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는데 이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너는 그 일을 갖다가 30년 넘게 해온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하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냥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분명히 큰데 너는 그래서 대단해.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계속 해내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대개 보면 비관론자들이 말이 많은 거 알죠? 투덜이죠. 비관론자들이 말이 많고 낙관론자들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관론자가 가지고 있는 투덜이처럼 말을 하면서 분석하는 것들은 하실 때 낙관론자처럼 직접 몸으로 하는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나의 부를 만들어준다. 이 부분들은 이 모건하우저리 얘기했던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나 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너무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당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분석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세요. 낙관주의자의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모건하우저.
저희가 이제 뭐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아,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키워드를 가지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이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죠. 내가 얘기하다 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하고 네.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자고 저기서 계획만 세우다가 대표님하고 나하고 멈췄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정승현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을 또 선정해서 네.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